이걸 안 해. 이걸 안 해. 이걸 왜 안 하냐고. 애플보다 나은 게 뭐가 있어 지금 소프트웨어 중. 그렇지 않나요? 너 진짜 틀 닦았구나. 그런 독성 물질 같은 색감을 사용을 하다가 이제는 드디어 정말 아름다운 컬러들을 사용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리뷰기의 요정 리퍼입니다. 우리가 이제 갤럭시를 쓰는 사람들, 특히 저를 포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분들은 이 무의식 중에 우리 애플한테 조금 꿀린다, 약간 요런 마인드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뭐 어떤 분야에서든지 마찬가지예요. 아 그래 뭐 그건 애플이 낫지. 오늘은 이제 그런 것들에서 영감을 받아서 갤럭시의 능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갤럭시 S 시리즈가 제일 먼저 나온 스마트폰이 아니라는 겁니다. 2009년에 삼성이 갤럭시라는, 그러니까 이름이 갤럭시예요. 시작을 먼저 알립니다. 그리고 나서 뭐 갤럭시 스피커, 갤럭시 빔 이런 게 나와요. 그때 당시에 정말 우리가 이 딱 그 부분이잖아. 그 경계선, 그 스마트폰이냐 아니면은 그 바로 이전에 그 핸드폰이냐 이걸로 나눠지는데, 거의 핸드폰계의 질풍노도의 시기, 딱 그 시즌이었습니다. 우리 이제 갤럭시, 이제 아이폰이 나오면서 우리도 이제 갤럭시로 반등을 해보자 라는 차원으로 나왔던 거죠. 그리고 2010년에 갤럭시 S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갤럭시 S 시리즈의 포문을 여는 그런 아주 굉장히 역사적인 하나의 사건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갤럭시 뭐 이제 S2 나오고 뭐 S2 HD 나왔었나요? 아무튼 그랬었던 것 같아요. 이제 조금씩 약간 삼성이 이 뭔가 스마트폰을 내놓으면 그거에 약간 페이스리프트 버전, 약간 이런 것들도 같이 내놓고 약간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재미있는 시도들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갤럭시 S2 같은 경우에는 거의 명작이죠. 아무리 집어던져도 깨지지 않는 핸드폰. 2010년, 2011년 이때는 제가 10살, 12살, 11살 막 이럴 때였어요. 그러니까 잘 모를 때야. 이 갤럭시라는 이 스마트폰의 라인업이 정말 어떤 라인업인지 기억은 다 하고 있습니다. 저는 S1도 써보고 뭐 S2는 친구들이 많이 써가지고 그걸 또 여러 번 체험을 또 해보고, 그때 당시에 이제 마인크래프트 막 정말 장난 아니었다. 그거를 통해서 이제 마인크래프트가 얼마나 잘 돌아가느냐가 사실 내 핸드폰의 바로미터였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면 사실 그때 당시에 벤치마크 이딴 게 어딨어. 그냥 마인크래프트 돌리면 되는 거예요, 초등학생들한테. 네, 마인크래프트 돌렸는데 마인크래프트에 무슨 모드, 쉐이더 이런 거 깔았는데 얘 안 돌아가. 그럼 얘는 똥폰. 그리고 이제 쭉쭉쭉 가다가 S3, 사실 S3만 해도 굉장히 명작이었습니다. S3가 이제서부터는 진짜 전 세계적으로 조금씩 약간 노크를 하던 그 시절, 나 이제 스마트폰 시장에 들어간다, 약간 요런 것들을 알려주는 그런 시즌 중에 하나였어요. 그리고 이제 점점점 진화하다가 S5가 나옵니다. S5. 이 S5만 해도 사실 S4, S5, S3의 여파가 너무나도 강렬했기 때문에 사실 그만큼 주목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바로 그 다음에 S6가 나오죠. 저는 S6 엣지를 사용을 했습니다. S6가 나오면서 방수방진이 S5 때 잠깐 들어갔다가 S6 때 잠깐 빠져요. 이게 무슨 일일까? 그때 당시 유저들을 굉장히 충격과 혼돈의 카오스로 몰아넣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S6 저랑 똑같은 핸드폰을 구매를 하고 제가 분명히 방수가 안 돼서 당황스럽다 이런 얘기를 서로 나눴는데, 그 친구가 방수가 된다면서 핸드폰을 박박 씻어버리는 모습, 저는 그걸 보고 진짜 더그라이프는 저런 거구나 라는 걸 깨달은 그런 시즌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쭉쭉쭉 또 오다가 S7부터 듀얼 픽셀 카메라가 탑재가 되면서 방수 방진이 또 돌아옵니다. 이때부터 이제 사실 S7이 물론 조금 문제가 많았죠. 왜냐면은 S7 노트 여기서부터 문제가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뭐 크고 작은 이슈들이 많았죠. 배터리 화재 문제도 있었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삼성이 재고로 잔뜩 준비했었던 노트 S7, 노트 7을 거의 전량 폐기를 해야 되는 수준까지 오면서 삼성이 그때 머리를 잔뜩 굴립니다. 그러면서 FE 버전으로 내자. 야 이거 우리 FE 버전으로 내서 재고 떨이 한번 하자.
그래서 FE 버전이 나옵니다. 단 여기서 문제가 또 벌어지죠. 비행기 탈 때는 또 제약이 또 다른. 그러고 나서 지금 쭉 이제 오다가 사실 그렇게 막 다이나믹한 변화는 없었다. S6부터 S20 나오기 직전까지 그 시즌까지는 S10까지죠. S10까지는 약간의 좀 침체기였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다가 S20이 나오면서 사람들에게 또 놀라움을 주기 시작해요. 드디어 디스플레이에 120Hz가 탑재가 됩니다. 그때 당시에는 120Hz는 어떤 거였냐면 그때 당시만 해도 남자들의 로망, 뭐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그때 당시는 144Hz의 모니터가 흔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100Hz가 넘어가는 모니터 자체가 흔하지 않았다 보니까 핸드폰에 120Hz? 이것만 여기서부터 옛날에 우리 그 마인크래프트 감성처럼 이 120Hz의 감성으로 또 갈라치기 하는 또 그게 또 나와줍니다. 근데 이 120Hz가 나오고 나서 뭐 오줌 액정 뭐 이런 여러 가지 또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들을 삼성이 극복을 해내고 그 다음에 중간에 있었던 그 심각했던 버닝 현상을 또 잘 이렇게 해결을 해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지금의 S25 발표를 앞둔 요 시점까지 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심지어 그 사이에 애플과의 엄청난 소모전이 있었던 소송까지도 진행을 했었지만 그냥 결국에는 야 이렇게 싸우는 거 우리 서로 이득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제 우리 그만 싸우는 게 어때 라고 하면서 사이좋게 악수를 하고 해결했던 그런 사건들까지 이 사실 스마트폰 시장에서 애플과 삼성의 이 대결 구도는 사실 전혀 절대 부정할 수가 없는 이 둘의 싸움이 이 시장을 만들어냈다라고 볼 수 있을 정도의 파급력을 가져다 둔 것은 사실입니다. 자 일단 갤럭시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가장 좀 내재적으로 좋아하는 그런 우리끼리 서로 말은 못하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아마 이 갤럭시가 야금야금 발전해 나가는 모습이 좀 재밌어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그런 재미들이 조금 갤럭시 팬들을 좀 더 자극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요. 일단 갤럭시가 욕을 먹는 원인은 사실 크게 두 가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디자인이고요. 두 번째는 소프트웨어인데요. 생각보다 사람들이 카메라가 좋다라는 거를 잘 모릅니다. 뭐 정말 간혹 가다가 어떤 릴스로 이 아이폰과 갤럭시를 놓고 이 아이폰은 콘서트에서 아무리 줌인을 해도 풀샷인 반면에 갤럭시 같은 경우에는 줌인을 하면은 거의 웨이스트 샷까지는 나오는 그런 샷 사이즈를 놀라운 샷 사이즈를 보여주는 그런 망원단의 카메라를 장착했습니다. 그래서 이 망원단의 영역의 카메라가 적은 화소수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선명하게 이미지를 프로세싱하는 방식 이런 것들이 사실 일반 대중들에게는 굉장히 많이 잘 알려지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애플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고스트 플레어 현상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어땠을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제가 아이폰 13, 14 여기까지만 해도 약간의 고스트 플레이어가 남아있는 것들을 봤는데 그런 비슷한 시점에 1억 화소 센서를 탑재를 함으로써 사실상 애플의 카메라보다 훨씬 더 높은 해상도를 구현을 할 수 있었고 훨씬 더 섬세하고 굉장히 디테일한 샷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몸 전체를 찍었어도 화소수가 높았기 때문에 후보정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샷 사이즈로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전혀 화소수가 딸리지 않았죠. 너무 높은 해상도를 탑재했던 덕분에 대중들의 눈에는 이게 일반 대중들, 카메라를 잘 모르시는 분에 한해서는 사실 이게 화소수가 낮으면 이걸 뽀샤시하다라고 인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화소수가 높아서 이 부분이 굉장히 약간 내가 못생기게 나온다 요런 말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참 많았어요. 그 부분은 일단 제가 봤을 때는 대중들의 눈에 있어서는 조금 너무 시대를 앞서갔던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같은 시즌에는 오히려 1억 화소를 더 반기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애플이 비교적 해상도가 낮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거를 조금 더 내 피부를 조금 더 뽀샤시하게 좀 더 뽀샵을 한 것처럼 좀 담아준다라고 해가지고 냉정하게 보자면 스펙상으로는 애플보다는 삼성이 훨씬 더 화소수가 좋습니다. 자, 그러면 카메라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분야도 있는데요. 바로 삼성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삼성페이는 애플과 다르게 카드사의 영향을 많이 받지 않아요. 제가 알기로 처음에 초창기에 이 애플페이 같은 경우에는 어떤 카드 회사랑 첫
시작을 할 것인지 이것을 가지고 굉장히 논의가 많았습니다. 신한카드랑 할지 현대카드랑 할지 아니면 뭐 국민은행이랑 할지 어디랑 할지 굉장히 많은 논의 끝에 현대카드로 낙점이 되었죠. 근데 그러면서 문제가 뭐냐면 현대카드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가맹점과 이 영업장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삼성페이는 별도의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아요. 반면에 애플페이 같은 경우에는 높은 수수료를 부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달갑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이 애플은 NFC 방식으로만 결제를 하는 그런 방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삼성 같은 경우에는 단말기에 따라서 사실 NFC가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시골에 작은 구멍가게의 카드 리더기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NFC로 결제가 잘 안 돼요. 그래서 MST 방식으로 결제를 해야 됩니다. 이 애플 같은 경우는 MST 방식을 지원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 MST 방식을 지원하고 있는 삼성페이가 웬만한 업장에서는 전부 다 페이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해외여행을 간다라고 하거나 해외여행을 가서도 좀 더 로컬 맛집 또는 로컬 어떤 편의점, 로컬 구멍가게 이런 데를 가서도 이 삼성페이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정말 마음 놓고 구매를 하실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또 자랑스러운 영역이죠. 바로 삼성의 AI 기술입니다. 이 삼성의 AI 기술이 가장 전 세계에서 도드라지기 시작했던 건 바로 작년 S24였던 것 같은데요. 이 S24가 AI 기술이 정말 진보된 AI 기술이 탑재가 되면서 그때 당시에 출시됐던 아이폰의 AI 기술 베타 버전과 굉장히 큰 비교가 됐었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근데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대다수의 해외 기업에서 업무용 핸드폰으로 S24를 구매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 AI가 지원을 해주는 게 너무 많았어요. 제가 여기 다 써왔는데 실시간 통역, 사진 분석, 사진 편집, 사진 촬영 보조, 동영상 편집 보조, 동영상 촬영 보조, 문서 작성 보조, 통화 및 문자 대화 보조, AI 이미지 자동 생성까지 뭐 이외에도 더 많습니다만 이런 여러 가지의 기술력들로 인해서 사실 기업 입장에서는 이거를 채택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어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클라이언트와 대화를 했던 거를 텍스트로 변환할 때도 저도 가끔씩 클라이언트랑 많은 회의를 한다라거나 그럴 때 핸드폰으로 저 이거 녹음을 좀 해서 나중에 좀 누락되는 부분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녹음 좀 해도 될까요? 괜찮습니다 하면은 이제 녹음을 진행을 하면서 실시간으로 텍스트로 번역을 딱 해줍니다. 그래서 텍스트로 막 이렇게 잘 만들어주고 저는 이런 부분들을 너무나도 잘 쓰고 있기 때문에 물론 애플도 되겠습니다만 근데 그런 이 오차 범위가 굉장히 많이 줄었고 저는 그 부분을 굉장히 칭찬하는 그리고 통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언어를 지원을 해줍니다. 굉장히 대다수의 국가에서 사용을 할 수가 있고 근데 단순히 그 국가의 언어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국가의 어떤 억양 예를 들어서 스페인어의 미국식 억양, 영국식 억양 이런 것들을 다 탑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디테일하게 통역을 해주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 이어폰,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버즈 3 프로를 연결을 하면은 그냥 여기서 간단한 조작으로도 바로 실시간 통역을 해서 저 사람이 하는 그 언어가 나에겐 한국말로 들리는 저는 이번에 제가 독일 갔다 왔을 때 진짜 그걸 실제로 사용을 해보고 인간의 기술이 여기까지 왔구나. 그 설국열차에서 남궁 민수한테 이렇게 막 목에다 대고 하잖아요. 남궁 민수한테 이게 실시간으로 되는 그 상황이 이제는 얘로 인해서 됐구나 라는 거를 저는 느끼면서 진짜 좀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통역이 또 중요했던 게 뭐냐면 사실 이 AI가 인간들의 단어를 번역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오류점은 뭐였냐면은 이 대화의 맥락에 따라서 이 단어를 유추해내는 이 기술력이 굉장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냥 직독직해 완전히 그냥 그 뜻에 맞는 단어만 배열하는 수준이었단 말이죠. 저는 이게 너무 놀라웠던 게 뭐냐면 이 인간이라는 게 사실 그 나라의 언어를 쓰면서 우리가 아나운서 분들도 아니기 때문에 모든 문법을 완벽하게 구사하지 못합니다. AI 입장에서는 중구난방의 단어로 들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그냥 딱딱딱 정리가 돼서 내가 원하는 그 뜻을 탁 그리고 반대로 한국말이 영어로 번역될 때도 그 기능이 그대로 잘 되더라고요. 또 하나는 이 통화 중 녹음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상대방과의 대화를 녹음을 해야 되는 경우가 분명히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그것을 증빙해야 되는 차원이라던가
아니면은 내가 어떤 이 사람과 굉장히 중요한 대화를 나눴는데 내가 무슨 대화를 방금 전에 나눴는데 이게 완벽하게 기억이 나지 않을 때 그걸 또 들어봐야 돼요. 여러 가지의 상황들이 참 많은데 그동안 애플은 그거를 법적인 이유로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법적이라기보다는 솔직히 말해서 윤리적인 이유에 가까웠죠. 이게 이제 애플도 들어왔지만 애플은 통화 녹음을 키면은 지금부터 이 통화가 녹음됩니다. 사실 그렇게 되면은 내가 어떤 부당한 상황에 처했을 때 그 상대방이 그 녹음이 된다는 걸 알고 통화를 끊을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법상으로는 그 대화의 당사자인 경우에는 그 통화가 녹음돼도 불법은 아니거든요. 이 삼성이 쭉 밀고 왔던 그 통화 녹음이 굉장히 큰 이점을 가지고 왔었는데 이제는 이 통화 녹음이 비단 통화 녹음뿐만이 아니라 번역을 포함한 텍스트 변환까지. 그래서 저는 이 부분도 굉장히 큰 능력 중에 하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디자인을 좀 한번 짚어봐야 되는데 아까 제가 좀 아쉽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사실 그거는 사실 좀 옛날 얘기에 불과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옛날에는 이 굉장히 용달블루라든가 그러니까 이름부터도 용달블루 벌써부터 치명적인 베너머스한 그런 네임이다. 그런 독성 물질 같은 색감을 사용을 하다가 이제는 드디어 정말 아름다운 컬러들을 사용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 디자인의 변화가 굉장히 가파르게 좋아지는 쪽으로 막 이 기울기가 쫙 올라갑니다. 제가 폴드 4를 쓸 때만 하더라도 폴드 4를 쓰면은 제 주변에 아는 여성분들이 저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 진짜 틀딱 같구나. 제가 그 사람들보다 두세 살은 어렸는데 그 양반들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다는 거죠. 그런 어떤 디자인의 변화들, 그러면서 이 디자인이 단순히 예쁜 방향으로만 간 것이 아니라 내구성을 올려주는 측면까지 갔다라는 거죠. 이제는 사실 갤럭시의 디자인을 어떤 폄하하고 비하하는 것 자체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는 좀 억지 주장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지금부터는 조금 안 좋은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안드로이드 체제에서 어찌 보면 좀 꼭두각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부분인데 안드로이드를 기반으로 운영됩니다. 근데 이 원 UI가 애플의 iOS에 비해서 굉장히 무거운 소프트웨어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램을 사용하는 양이 훨씬 더 많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램을 잡아먹기 때문에 이 멀티태스킹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물론 요즘 핸드폰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현상은 아니긴 합니다만 간혹 가다가 좀 멀티태스킹이 잘 안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곤 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는 사실 삼성이 옛날에 그 진짜 대한민국에서만 1등을 하던 그런 회사가 아니잖아요. 전 세계에서 1, 2위의 촌각을 다투는 그런 회사인데 이제는 솔직히 자체적인 소프트웨어를 만들 때가 되지 않았나? 자체적인 운영체제를 하나 만들어 볼 필요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좀 과감한 시도가 사실 있으면 참 좋을 것 같다. 이 안드로이드 기반의 운영체제를 사용하는 것 자체 저는 그것이 나쁘다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치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뿐만이 아니라 그냥 안드로이드라는 것 자체에 너무 기대는 성향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애플보다는 상대적으로 오픈소스이겠죠. 플레이스토어나 이런 데서 앱을 다운받아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사용할 수 있게끔 하자가 논조인데 사실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너무 방만한 운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무엇이냐면 자체적인 소프트웨어가 거의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제가 말씀드리는 소프트웨어라는 건 뭐냐면 애플 같은 경우에는 음원 제작, 영상 제작, 사진 편집, 영상 편집, 일러스트 편집 이런 여러 가지 좀 크리에이티브 툴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사실 요즘 시대에서는 더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삼성의 자체 개발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다 외주야. 이 스튜디오라고 앱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영화를 만들어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거는 애플의 아이무비에 비비지도 못합니다. 루마퓨전은 사실 애플에서 굉장히 사랑받던 그런 편집 툴인데 얘는 클라우드 기반입니다. 걔는 클라우드 기반이 아니고요. 그래서 얘는 문제가 뭐냐면 클라우드 기반이다 보니까 느려요. 그리고 이 레이어드를 여러 개를 만드는 것 자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은 맨날 삼성이 무슨 젊은 층들을 타겟으로 하고 아티스트를 타겟으로 하고 크리에이티브한 크리에이터들을 타겟으로 한다?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런 쓸만한 어플들이 하나도 없으니까 삼성의 그 갤럭시 스토어가 전혀 활성화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스토어 있잖아. 여기를 들어가서 뭘 다운받아야 돼?
뭘 해야 돼 내가? 여기 있는 거 어차피 다 플레이스토어에 있는데 여기서 내가 벽돌 깨기 다운받고 있을 순 없잖아. 그러니까 이런 사실 그냥 진짜 별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진짜 이런 것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앞으로의 그 삼성이 밀고 나가야 될 그런 변화와 혁신? 말만 하지 말고 사실 이런 부분에서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이런 그런 근본적인 어플들이 하나도 없는데 어떤 변화를 추구하고 어떻게 애플 유저들을 데리고 올 겁니까? 애플보다 나은 게 뭐가 있어 지금 소프트웨어죠. 그렇지 않나요? 애플은 아이무비도 있죠. 그 다음에 뭐 드로잉 어플 너무 잘 돼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 다음에 드로잉을 통해서 애니메이션을 또 만들 수도 있는 그런 어플들도 너무 잘 되어 있어요. 삼성이 뭐가 있나요? 제가 갤럭시 탭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서칭을 제가 몇 달을 했어요. 몇 달을. 그래서 제가 겨우 찾아낸 게 인피니티 페인터 이거 하나 찾았습니다. 애플은 너무 잘 돼 있는 것들이 여긴 하나도 안 돼 있고요. 제가 갤럭시의 이 운영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면 제일 먼저 애플에는 있고 삼성에는 없는 그거를 먼저 찾을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제일 이해가 안 됩니다. 뭐 하는 건가요? 아니 우리가 이거 갤럭시 탭 사고 갤럭시 이 폴드 사고 이거 우리 게임 머신으로 사는 거 아니잖아요. 아니 그럴 거였으면 이거 펜을 왜 껴줘 이거 펜을 왜 껴주는 거야?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안드로이드 기반의 운영체제에서 운영되는 거 나쁘지 않아요. 그렇지만 지금 당장 가장 필요한 앱들은 전혀 나와 있지 않다라는 거. 즉 앱의 인프라가 너무나도 없다라는 사실은 이거는 하드웨어를 파는 거는 하드웨어 파는 거대로 하고 소프트웨어는 소프트웨어대로 같이 가야지. 이 갤럭시가 어쩔 수 없이 이 숙명 자체가 이 애플과 피 튀기는 싸움을 하면서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기술 개발 너무 좋아요. 기술 개발 너무 잘 되고 있고 너무 다 좋은데 정말 이제는 소비자들이 이게 시간이 있고 이게 발전량이에요. 이게 발전량이고 이게 시간입니다. 근데 저는 이게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게 이렇게 간다고 생각해요. 저는 여기까지가 딱 S23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때요? 기울기가 완만하죠? 지금 이 상태예요. 근데 이 상태인데 이미 여기는 상향평준화가 돼버렸잖아. 발전량이 이미 완만하잖아. 그럼 여기서 우리가 가져가야 되는 건 뭐냐면 여기서부터 소프트웨어라니까? 이걸 안 해. 이걸 왜 안 하냐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이 변화와 혁신의 이 폭은 점점 더 줄어가고 그냥 뭐 2년 전에 나온 핸드폰이나 이번에 나온 거나 별 차이 없는데? 이렇게 느껴지는 겁니다. 여기서 해결 방법은 소프트웨어로 깜짝 놀래켜주는 것밖에 없어요. 핸드폰을 100번을 접건 1000번을 접건 중요한 게 아니야. 100번을 접어서 시계처럼 찰 수 있으면 뭐해. 소프트웨어가 거지 같은데. 저는 앞으로의 미래에서는 진짜 이제는 본인들도 알 겁니다. 야 솔직히 내가 여기서 요거 조금 올린다고 요거 조금 요런 새로운 거 추가한다고 어떻게 안 될 것 같다. 그러면은 소프트웨어에 한번 눈을 돌려봐야죠. 그래야 장기전에서 죽지 않죠. 오늘 영상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또는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더욱더 좋은 컨텐츠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리퍼였습니다. 안녕!